심지어는 다격 보온 커튼, 그 다음에 열애든지 회수하는 시설, 수막 재배, LED 조명 이런 것들이 있고 모두 현재 지원 정책에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진주 같은 데서 1년에 진주는 이제 그 경남 이청사가 있거든요. 여기에 농업 부분에 그 농업부가 와 있는데 뭐라고 하냐? 부라고 하나요? 국장, 농업국이 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저기 설명회를 갖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제가 그 지열을 이용해서 연료를 줄이고 싶다. 그럼 시설비가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그 90%를 누가 주냐면 남동화력에서 이렇게 사가려고 하는 사람이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남동화력은 뭘 가져가냐면 그때 저감되는 이산화탄소를 그대로 자기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농민한테 무슨 이득이 있냐면 어쨌든 간에 자기 10% 가격을 투입을 해서 연료 사용량이 이제 거의 없어지잖아요. 그 부분에 이제 자기가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보온 커튼을 해준다든지 수막 재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기존의 경유 보일러인데 이것을 목재 펠렛 보일러로 교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모든 게 지금 그 정부의 정책 지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가려고 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서 보면 질소지를 저감하는 사업도 이제 이게 온실가스와 연결돼서 완효성비나 부산물비료 지원 사업들도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물 같은 걸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시설들이 전부 보조 시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 기타 감축 사업이 많이 중요한데 논에서 메탄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가장 좋은 건 물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이제 새롭게 저희가 이제 등록하고 있는 주산질비료 같은 것들이 이제 새롭게 인정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질소비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 보존 경험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논을 밭으로 바꾸게 되면 메탄이 안 나오잖아요. 이 값도 이제 인정을 해줍니다. 세상이 완전히 로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거래를 하냐면 거기에는 이제 시장 거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장에서 거래하는 겁니다. 이산화탄소를 제가 감축을 하면 공장에서 줄여도 돼요. 그걸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어요. 그 조건만 만족하면 그게 이제 일형이 있고 두 번째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농업 부분에서는 양이 작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근데 이 인센티브 지급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논에서 상시 담수했을 때 메탄 양이 하루에 2.32kg가 헥타르당 나온다고 보면 내가 물을 좀 한 3주 정도 빼면 메탄이 한 40% 줄잖아요. 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이걸 이산화탄소 가격으로 산정을 해서 돈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3톤이 줄어든다고 하면 이 3톤을 인센티브로 나눠준 겁니다. 현재는 가격은 얼마 안 돼요. 아까 시장에서는 4, 5만 원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농림부에서는 10,000원에 주고 있고 곧 2만 원으로 올라갈 겁니다. 지금 거의 이제 그 완숙 단계까지 갔거든요. 2만 원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 인센티브를 주는 자발적 온실 감축 사업이라고 하는데 누군가가 감축을 하게 되면 이걸 농림부가 10,000원을 주고 현재는 사가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게 2만 원 정도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자발적 감축 사업 자체도 우리가 이제 감축 실적을 한 3년 정도 모으면 이게 이제 정식으로 기준만 요 외부 사업 방법론하고 모니터링 기준만 맞추게 되면 시장 거래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까 그럼 10,000원짜리가 4, 5만 원. 미국에서는 심한 경우에는 10만 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탄소 요구도가 많으면 가격이 항상 주식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까지 별로 이렇게 어려운 거 없으시죠? 혹시 그때마다 혹시라도 뭐 제가 설명을 잘못했으면 말씀 주십시오. 이제 지금부터는 좀 더 나가서 농업에서 이게 저탄소를 농경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기본 전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복잡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단순합니다. 첫 번째는 이게 이제 그 모든 건 우리가 어디에 기준에 따르냐면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유엔에서 만든 기준에 따라갑니다. 그게 IPCC라는 데가 유엔 산하기구거든요. 그래서 농업 부분에 탄소와 관련해서는 6개를 분류하고 있어요. 수목도 지상부, 지하부. 이게 늘어나면 이게 이제 돈으로 환산이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나무를 새로 심잖아요. 그래서 계획서를 쓰는 겁니다. 내가 나무를 몇 헥타르를 심을 거고 몇 년 후에 탄소 흡수량이 얼마고 그때 평가를 봐서 내가 팔겠다.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이제 거래를 하는 겁니다. 면적이 넓으면 이제 가능하겠죠. 심지어는 죽은 나무도 됩니다.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이 수목 죽으면 내내 유기물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환산을 해주고 심지어는 토양 유기물을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보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목재 제품을 사용하면 그것도 탄소 감축 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오늘 여기에 철제 책상이 있었는데 시멘트가 있었는데 이걸 목재로 만들잖아요. 그럼 이 나무가 한 200년, 100년 안 썩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걸 탄소 경유원으로 환산해서 아까 시멘트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혹은 철제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양을 우리가 거래가 가능합니다. 세상이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토양 유기물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하고 나하고 아마존에 한번 가서 농경지 콩밭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첫 번째 해야 될 게 이 나무를 뽑아내거나 태워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나무의 50%가 뭐냐면 탄소잖아요. 그 과정 중에 또 이제 경운하고 비료 주면 자연스럽게 토양 유기물이 분해되는데 그간에 우리가 얼마 정도 이게 토양 유기탄소를 50에서 70%를 분해해서 대기 중 날려보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은 농업이 탄소를 이용하는 산업이지만 지구온난화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정책이 지금부터는 어디로 가냐면 반대로 가는 겁니다. 이걸 보존농업이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유기탄소를 늘려라. 여러분이 이제 나름대로 추측이 될 거예요. 유기탄소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각자는 각자 방향에서 어떤 방향성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재 한번 이게 그 전 세계의 탄소 발생량인데 요거 한번 봐주십시오. 이렇게 대기 중에 우리가 환산해 보면 탄소가 약 830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해요. 기가톤. 근데 보면 나무에 한 550기가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얘가 더 많이 늘어났느냐 줄어들었느냐 요 양을 결정할 수 있죠. 그죠? 근데 토양의 표층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는 대기 중에 있는 양이 있다라고 우리가 환산을 하고 있어요. 토양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2m까지 보면 얘를 한 3배 정도를 저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전 세계는 이 토양의 탄소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 그 공업단지에서 나가는 이산탄소 얼마 정도 되냐면 8.9기가톤 정도 된다고 해요. 이거 대략 이렇게 환산하면. 그 2,400대 8.9를 내가 퍼센테이지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얼마냐면 요 8.9, 2,400 하면 0.4%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4%밀이라고 하는 이 4%밀이라고 하는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토양에 유기탄소를 늘려라. 0.4%만 늘리면 지구온난화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유기물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너무 나는 잘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생물의 다양성도 높여주고 토양 비옥도 그다음에 뭐 저기 물리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기존에 우리는 여기까지만 했었어요. 여기까지. 근데 지금부터는 모든 관점이 어디로 가냐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전 세계 정책이.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나라가 어디냐면 이제 프랑스나 미국 같은 데인데요. 그래서 유엔에서 보고서에 나왔는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어요. 공업에서 이렇게 공장 같은 거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쪽 지구과학이나 화공학 하는 사람들을 뭘 하냐면 공학적으로 직접 이렇게 흡수해서 땅속에 집어넣는 기술을 많이 개발하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CCS라고 합니다. 여기 카본 캡처 스토리지라고 해서 요게 이제 그쪽에서 많이 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기술은 왔다 갔다 하지만 근데 그 중에서 바이오차, 탄소, 토양의 탄소를 격리하는 것이 가격 대비 효과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분석한 바입니다. 유엔이 분석한 건데 여기 가격을 본 거예요. 1톤 줄이는데 얼마나 가격이 되는가. 이 공학적으로나 혹은 뭐 바이오에너지나 이런 걸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라고 해서 별로 이렇게 희망적으로 안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이오차, 조림석, 탄소 격리는 비용이 별로 안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그 중에서 미국 사람들이나 호주 사람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바이오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 토양의 탄소를 늘리려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워낙 넓잖아요. 농경지가. 그러니까 한 가족이 한 달 내내 경운을 해야 될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만 높여도 그게 엄청난 양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게 아까 0.4%만 늘리면 지구온난화 해결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사실상 토양학자가 보면 이거 불가능합니다. 근데도 프랑스 사람들은 이 그 파리 협정에서 이걸 이니시에이티브로 자기들이 던지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럼 이제 이 모든 저기 돈이나 정책이 어디에 쏠리냐면 농업이나 이런 부분에 쏠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정부나 국제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별거 아니에요.
기후 완화를 위해서 해충토 안에 유기탄소를 매년 0.3%씩만 늘리자. 그러려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피복작물을 재배해라. 그 다음에 무경운을 해라. 초생대를 해라. 간작을 해라. 여기 중에서 이제 나중에 보면 각자의 이제 환경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주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기본은 뭐냐면 흑사리기 운동입니다. 그래서 토양의 탄소를 정리하는데 무경운을 하거나 혹은 피복작물을 재배하거나 퇴비 같은 걸 시행하면 그 양이 늘어나면 그걸 탄소 배출권으로 팔고 그걸 농민한테 이렇게 돌려주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